한국이 지금 일본을 또 따라간다,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는 절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디지털 사회가 어떻게 아날로그 사회로 따라갑니까? 그거는 그 물이 폭포수가 그걸로 올라간다, 그걸 우려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자, 일본 반도체가 예전에는 강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세계 경쟁에서 왜 밀렸던 거죠? 과거에 일본이 반도체가 막 끝간데 모르게 올라가다가 결국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그게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처음에는 일본에게 반도체 기술을 전수도 해주고 도움을 많이 주고 해서 일본이 그렇게 이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게 너무 일본이 융성을 하니까 그게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항상 반도체를 최고의 그 기술을 자랑하는 걸로 보는데, 특히 중요한 건 뭐냐니, 이 군사 시설에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첨단 무기는 다 이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끝간데 모르게 발전해서 미국을 압도해 버리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위협감을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반도체가 너무 발전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손을 좀 봐줘야겠다 한 게 86년도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의 관세를 매겨버려요, 그 반도체에다가. 그랬는데도 86년도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한 5년 정도 지날 때까지도 이게 별로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2차 반도체 협정까지 맺게 됩니다. 그게 91년도, 5년 후에 91년도 제2차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었는데, 그때는 미국 제품을 20% 이상 사용하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하면서 미국 제품을 사라, 미국 자동차도 사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는데 수치를 아예 줘요. 몇 % 이상을 미국 제품을 쓰라, 사용하라, 수입해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쟁력이 있으면은, 그때 그 당시 내가 유학할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아니, 일본 사회를 돌아다녀 보면은 미국 차는 거의 눈에 씻고 닦아 봐도 안 보여요. BMW라든가, 벤츠라든가, 아우디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링컨이라든가 미국 차는 거의 눈에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왜 일본은 미국 차를 안 샀을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미국 차는 굉장히 투박해요. 덩치는 크고 견고할지는 몰라도 이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하고 막 세련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미국 차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기름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그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그게 안 사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안 사는 걸, 시장에서 채택을 안 하는 걸 강압적으로 몇 % 사라고 이렇게 막 떠밀으니까 그걸로 굉장히 미일 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반도체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하여튼 냉전이 끝난 게 얼마입니까? 89년도잖아요. 냉전 끝나고 나서부터는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주적이 된 거예요. 냉전 기간 동안에는 주적이 어디였습니까? 미국의 주적은 소련이었죠. 냉전 시대들은 소련과 중국, 중공이었죠. 네. 그랬다가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이제 소련은 붕괴되고 적이 사라졌잖아요. 중국과는 뭐 78년도에 정상화 맺었나 그랬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89년도 냉전이 딱 끝나고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는 미국에 있어 주적이 일본이 되어버린 거예요. 89년도 이후에. 상상도 못했던 얘기. 일본 입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떻게 우리를 주적으로 삼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에 보면 전부 휘젓고 다니는 게 다 일본 제품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과 가장 전쟁을 주적이 누굽니까, 지금? 중국이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중국 제품이 막 미국 전역을 휘젓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89년도 냉전이 끝났을 때, 소련이 붕괴됐을 때 주적은 일본이었고, 지금은 중국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일본을 주적으로 삼으면서 반도체를 엄청나게 두들겨 팬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본의 반도체가 쇠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큰 요인이었다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는 결국은 뭐냐니까, 일본 자체 내의 어떤 시장의 변화에 적응을 못했다. 그게 제일 크고, 또 하나는 그 시장의 변화를 적응 못했다는 게 뭐냐니까, 과거에는 대형 컴퓨터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엔티티라든가 통신기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대형 컴퓨터라든가 통신기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해서 하이 퀄리티를 요구를 했어요. 엄청난 그 퀄리티를 가지고 고장이 안 나는, 한 20, 30년 정도 고장 안 나는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한번 끼워 넣으면은 교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래서 일본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공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가 고퀄리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그게 시대의 흐름이 확 바뀌면서 어디로 가냐? PC로 간 거예요. 이 수요가 인터넷 발전과 더불어 노트북, PC 쪽으로 확 전 세계가 바뀌면서 여기에 반도체가 사용하게 된 거죠. 지금도 TSMC의 그 반도체 칩의 대부분이 스마트폰하고 이 PC 아닙니까? 대부분이. 여기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쓰는 반도체는요. 한 3년 정도 있다가 고장나도 괜찮을 정도로 그 정도 퀄리티면 돼요. 그 대신 싸야 돼. 네. 굉장히. 근데 일본은 30년까지 고장이 안 나는 제품을 만들려니까 그런 제품 만들려면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네. 가격이 완전히 뭐 대여섯 배, 10배까지. 그런데 일본에서 그런 제품을, 그런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는 일본 시장에 수요가 있었어요. 대형 컴퓨터라든가 메인 프레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엔티티라든가 이런데 그랬는데 그리고 과거에 일본의 전자제품이 엄청나게 발전했었잖아요. 엄청나게. 거기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반도체가. 근데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 전자기기, 전자제품, 가전제품들이 다 디지털로 바뀌어가면서 거기에 제대로 적응한 게 삼성, LG잖아요. 여기에 이 제품이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디지털화를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나 둘 이 가전제품들이 다 망해가면서 수요가 사라진 거예요. 이 반도체 수요가. 일본의 반도체 수요가. 그 일본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데는 고퀄리티 소수, 소량품밖에 안 된 거죠. 그러면서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화에 적응을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일본도 거기 적응하면 될 거 아니냐. 그죠? PC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저비용으로 저퀄리티지만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일본은 그런 기술은 없는 거야. 비싼 비용으로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비싼 비용을 들여 좋은 거는 만들 수 있는데 싼 비용 들여가지고 괜찮은 정도 필요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얘기해요. 일본에서 그 전문가가. 맨날 일본이 하는 얘기 우리는 기술력은 대단한데 예? 가격 경쟁에서 졌다 아니면 영업에서 졌다. 맨날 그딴 소리 하는데 말 같은 소리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실제로 시장에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 능력이 없었다 이거 일본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전히. 그럼 그 사이에 한국과 대만이 일본을 앞질렀던 거죠? 예. 앞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같은 건 있을까요? 어쨌든 일본이 못한 것도 있지만 한국과 대만이 뭔가 잘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 파운드리라는 게요. 초기에는 그 파운드리라는 게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이제 설계해가지고 거기서 제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그 소위 말해서 반도체가 일본한테 막 밀리면서 공장들이 이제 문 닫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기술자들이 막 방출되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술자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뭘로? 설계로. 반도체 설계하는 것 쪽으로. 그걸 팜넷으로 그러죠. 팜넷으로 설계하는 쪽에 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누군가가 내 설계 이대로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모리스 창이라는 대만 TSMC 창시자가 그때 미국에서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 미국 회사에서. 그러다가 야 이게 팜넷들이 저렇게 생성이 되어가지고 쟤들이 오더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주기만 하는 공장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잘 채산이 안 맞아요. 그 노동자들의 인권 인식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이 채산이 안 맞는데 대만에 딱 공장을 세우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초기에는 3D 직종이었어요. 3교대에 24시간 공장을 돌리려니까 그 노동자들이 고통스럽잖아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3D 직종이라요. 초기에는. 그때 초기에는 사실은 이게 돈이 될까? 그랬었어요. 일본에서는 저거 돈도 안 되고 힘만 드는 소위 말하는 3D 직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 그걸 만든다 그럴 때 뭐 만들려 그래. 만든다 그러면 만든다 그래. 그런 식으로 봤다고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모리창이 그 TSMC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때 초기에는 사실은 별로 이익이 안 남았어요. 그게 이제 계속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특화되면서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가면서 점점 이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초기에 그런 마인드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일본은 예를 들어서 종합 전기 상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10개 가까이 있다 치면은 미쯔비시, NEC, 도요타, 도시바, 산요 엄청나게 소니 막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거기에서 회사에 반도체 만드는 부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후공정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특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설계하는 부분하고 칩 만드는 부분하고 칩 만든 걸 이 후공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제품화 만드는 이게 지금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게 그때 분리되어 나가는 그 시점에 이게 특화되어 나가는 그 시점에 일본은 이걸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거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에서 완전히 뒤져버린 거죠. 구멍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개 일본의 전기 전자 상사들이 제살 갈까 먹기 경쟁을 한 거예요. 코스트가 많이 치이고 규모의 경제가 안 된 거예요. 얘들. 그렇죠. 그거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멋진. 한국은 그래서 삼성은 하나로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의 일본의 그 우후죽순으로 있던 그것들이 통합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또 망했던 것도 있고 그것하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시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일본의 그 반도체를 무한대로 빨아들였던 전기 제품들이 삼성에 LG에 다 밀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 시장이 사라져 버린. 그러면은 전 세계가 수요로 하는 이 PC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 능력이 안 됐다. 이것들이 다 요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미국이 일본을 반도체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로 두 방을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완전히 사양길로 접어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의 지금 반도체 기술력은 지금 어떤 편인가요? 지금요, 지금 2나노, 3나노 막 그러죠.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은 40나노예요. 40나노. 20년 전 기술이에요. 네네. 기술자들이 거기서 멈춰 있어요. 네네네. 발전이 안 됐으니까요. 그럼 90년대 후반에 뭐 거의 다 망해버리고 2010년대 겨우 좀 맥락 유지하는 게 르네상스가 아직도 맥락은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돼버렸고 일본에 남아있는 거는 파워 반도체 있죠. 파워 반도체. 반도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날로그 반도체도 있고 파워 반도체도 있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하고 또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지금 삼성이 거의 뭐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TSMC가 거의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일본에 없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한테 져버렸고 시스템 반도체는 아예 뭐 일본한테 TSMC에 완전히 밀려버렸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 했더니 일본은 자동차가 거의 국가 산업이잖아요. 기관 산업이니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일본에서 생산을 한 거예요. 그걸 파워 반도체는 그게 맥락을 유지한 거죠, 일본에서. 근데 지금도 그거는 계속 지금 생산하고 있고. 근데 이게 파워 반도체라는 게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는 몇 개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격이 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동차 사고 안 나면은 그 반도체 얘가 먼저 트러블을 일으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은 별로 안 남는데 위험 부담은 많으니까 TSMC나 삼성은 이쪽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본은 자기들이 생산하게 된 거죠. 경쟁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이.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은 또 다시 반도체에 엄청나게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투자하려고 하죠. 네, 그 이유는요? 그게 이유가 명확합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네. 팬데믹 때, 그죠? 팬데믹 때 이 반도체가 완전히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곳곳에서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텍사스 공장에서 뭐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뭐 반도체 생산이 멈춰버린 거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서는 또 불이 나고 일본에서도 공장에서 불이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대만에서는 또 무슨 너무 가뭄이 있어가지고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반도체 생산이 굉장히 갑자기 훅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생산은 줄여들었는데 오히려 팬데믹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집에 밖에 있었죠. 방콕하면서 뭘 했습니까? 컴퓨터 새로 사고 가전제품 새로 사고 뭐. 가전제품 새로 사고 TV로 보고 그 다음에 게임기 사고 그때 수요가 폭발했어요. 그때 한꺼번에 반도체가 쫙 빨려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수요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막 이제 반도체가 딸리기 시작한 거죠. 공급이 안 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중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니까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를 구하러 다니는데 다른 나라한테 계속 뺏기는 거예요. 반도체는 한정적인데 여러 회사가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다. 그러면 이게 경쟁력 있게 빨리 접근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시스템이 항상 그렇잖아요. 늦어요. 거기서 저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빨리 주문을 해라. 근데 주문을 하려니까 회의를 해야 돼. 가격이 좀 더 낮추면 안 되냐. 요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저쪽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잘라버려. 됐다. 치아뿌라. 일본 애들 쟤들 치아뿌라. 진짜 그랬어요. 쟤들 그 요구만 많고 아주 귀찮은 손님이다. 잘라버린 거다. 그래가지고 일본이요 60만 대를 못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일본 전체에서 자동차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반도체 없으면은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안 되면은 이 나라가 흔들흔들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일본만이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땅에다가 반도체 만드는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자체 내에 서플라이를 해야겠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반도체는 이 이동이 그렇게 코스트가 많이 들지 않잖아요. 작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 만들어도 되고 중국에서 만들어도 되고 뭐 한국에서 만들어도 대만에서 만들어도 비행기로 수송하면 되니까 어디서 만들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면서 이거 반도체 손에 쥐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소위 말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물품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걸 보고 일본도 따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공장을 지으려니까 뭐 기술이 있어야 짓죠.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니까 대만한테, TSMC한테 일본에다가 공장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바이직 가령이 자꾸 늘어졌어요. TSMC한테 제발 좀 와달라고. 그러니까 대만은 어떤 현상이 있었냐니까 28나노 이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었어요. 대만에다가. 그랬는데 일본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그런데 반을 지원해 주겠다. 공장 짓는데 그 설비의 반 4,760억 엔인가? 그럼 4,700은 우리 돈은 한 네, 지금 뜨고 있을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이죠. 하여튼 이 금액을 보조를 해주면서 일본에다 좀 지어달라. 네. 그래가지고 대만 입장에서 보면은 웬 떡이냐. 네. 속으로 그 정도 지원해준다면 짓지 하고 와서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8나노 해놓으니까 이게 10년 전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 기술이니까 일본에서 비난이 쏟아졌죠. 아니 10년 전 기술로 가지고 일본의 반도체 발전에 도움도 별로 안 되는 저 기술을 도입해 오면서 무슨 세금을 저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비난이 많으니까 세지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그걸 다 주도했었는데 자민당에서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앞으로 더 세밀하던 12나노, 7나노까지 계속 요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22나노보다 한 단계 높은 12나노 여기까지도 제2공장은 이제 그렇게 또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그 지원금을 주면서 했던 논리가 뭐냐니까 이거는 안보 문제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국내에서 완결적으로 보급하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목적을 두고 이걸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 네. 이렇게 논리를 폈어요. 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니까 실상은 구마모토에 지금 짓는 공장에서 만드는 게 이게 전체 다 거기서 완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무슨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후공정은 다시 대만을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설계 부분에 초기에 그 공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 마스크 같은 거는 다 대만에서 만들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서 완결이라는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라지니까 비판이 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니까 28나노가요. 이게 그때 부족했다가 지금은 넘쳐나는 거예요. 구마모토에 만드는 공장에서 이거 만들어내면 누가 사가냐 이거야. 총체적으로 난국이네. 총체적으로 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나노 나는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구마모토에 그렇게 유치했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는 막 대단하게 막 바람을 막 일으킨다고 얘기하죠. 왜냐 그 공장이 들어서니까 거기에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기술자가. 그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그 주변에 다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가 활성화되잖아요. 그 지역 단지가.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띄우면서 일본이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맹점들이 뻥뻥 있는 거예요. 일본 반도체 하면 요즘에 라피더스 네. 단어 종종 들리던데 그게 정확히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피더스가 뭐냐니까 지금까지 일본에 없었던 거, 다 망했던 거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파운드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파운드리는 어디서 주로 합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랑 TSMC 사고 그렇죠. 있죠. 딱 두 군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IBM이 어느 날 일본 그 지금 그 라피더스의 회장하고 네. 사장 이 두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반도체 2나노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일본에서 양산할 수 있겠느냐 하고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고맙죠.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분주하게 일본 정부하고 접촉하고 정치권하고 접촉하고 하면서 이거 일본에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설립한 게 라피더스예요. 네. 그 라피더스를 보면은 자 그런데 보세요. IBM이 기술을 제공하고 라피더스가 양산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IBM은 보면요. 이미 삼성에다가 3나노는 기술도 제공해주고 여기에다가 삼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뭐 글로벌 파운데이션하고도 관계가 있고 세 번째 라피더스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IBM 입장에서는 왜 라피더스한테 이런 제안을 했느냐면은 자기가 기술 개발해 놓은 거 이걸 라이선스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산할 돈은 없는 거예요. IBM이.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기술 개발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이 마련되면 거기서 이제 그걸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라이선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안한 거니까 IBM 입장에서는 라피더스가 한다 그러니까 땡큐지요. 그래서 이제 그 라피더스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한 20년 쳐져 있는데 지나 보니까 이 반도체는 앞으로 이거는 계속 필요한 거죠. 엄청나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과거에 나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과거에 석유가 전 세계 산업에 있어서 핵심이었잖아요. 앞으로는 반도체죠. 앞으로는 반도체라는 거죠. 네. 석유보다도 더 중요해진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게 없다는 거야. 근데 바로 옆에 한국과 대만은
엄청나게 생산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완벽하게 쳐지는 거죠, 한국이나 대만한테. 그렇죠. 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네. 그러던 차에 IBM에서, 너희들 2나노 기술 제공해 줄 테니까 양산할 생각 없느냐 하니까 웬 떡이냐고 덜컥 이제 해야죠. 해야죠 하고 이제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이 도요타하고 소니 등 8개 회사가 이제 여기 출자를 합니다. 그 히가시 데츠야라는 회장이 이 기업들하고 접촉을 한 거죠. 해가지고 도요타 자동차, 덴소, 소니그룹하고 그 다음에 기옥시아, NEC, NTT, 소프트뱅크, 미쯔비시 은행 여기 다 10억 엔씩 차출했죠. 그 다음에 여기 미쯔비시 은행에 3억 엔, 다 합해서 73억 엔입니다. 그런데 이 라피더스의 공장을 세우려면요, 초기 단계에서 최소 2조 엔, 그 다음에 양산하려고 하면은 한 몇 년 후에는 3조 엔은 있어야 돼요. 총 한 5조 엔은 필요하다. 돈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5조 엔이 필요한데 73억 엔이 거쳤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이 회사들이 10억 엔씩밖에 안 냈을까요? 그러니까요. 돈도 많은 회사들인데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고 보는 거죠. 그럼 10억 엔은 왜 냈을까요?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 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그 때문이에요. 이게 현재 라피더스의 현 주소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요 처음에 700억 엔을 냈어요. 이건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또 좀 기다리다 또 돈이 안 나오니까 2,600억 엔을 또 더 냈어. 정부가 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3,300억 엔이니까. 네. 3,300억, 4천억도 채 안 돼요. 5조 엔이 필요한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스타트 했습니다. 이제 기술자들을 한 150명 정도 기술자들을 여기다 파견해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저기 홋카이도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초기 그 필요한 돈은 이제 이걸로 마련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누구 회사냐 이거예요. 이 회사 도요타, 덴소, 소니, 기옥시아, NTT, 소프트뱅크 얘들의 회사냐? 할 수 없죠. 사실은 압도적으로 돈이 정부에서 나왔잖아요, 돈이. 그러면 결국 이게 정부 회사라는 거죠. 정부 회사예요. 정부 회사가 반도체 만드는 건 없어요. 그렇죠. 역사 속에 공무원들이 무슨 반도체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하고 사장이 일본에서 그 반도체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핵심 멤버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회장하고 사장을 앉혀놓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걸 다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일본의 정부가 나서가지고 보조금을 줘가면서 이렇게 컨소시엄 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다 망했어요.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회사들이 볼 때는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건 또 실패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돈을 안 내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 정부는 그렇게 엄청나게 밀어붙이느냐?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이제 외통수 같은 거죠. 외통수 딜레마죠, 딜레마. 네. 완벽한 딜레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라피더스가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수직 통합형하고 수평 통합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은 수직 통합형을 하다가 망했다고 그랬죠. 수직 통합이 뭐냐니까 반도체 제조사에서 기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전공정과 후공정 다 하고 완성품까지 다 만드는 게 이게 수직 통합형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에 10개가 넘는 반도체 회사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 회사들이 각자 전부 다 완결형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설계도 하고 전공정도 하고 후공정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설계는 팹리스 미국에서 아주 전문화된 설계 회사들이 설계를 하고 그게 뭡니까? 애플이고 뭐 퀄컴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전공정을 TSMC한테 맡기잖아요. TSMC는 전공정만 해요. 전공정만 전문화된 완벽한 전문화된 공장이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많이 투자되는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걸 특화한 게 TSMC란 말이죠. 그 다음에 후공정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수평 통합형이 이게 이제 조금 말해서 팜레스 제조사가 기획하고 설계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테슬라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아이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이폰이 이제 설계를 해놓으면 그걸 그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만드는 게 파운드리잖아요. 그 파운드리가 TSMC가. TSMC 같은 거죠. 예. 그 TSMC가 전공정을 수탁을 해가지고 전공정을 전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OSAT가 이게 후공정 하는 여기가 담당하는 데예요. 다 공장이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수평 통합형이라는 거죠. 이게 안에 흐름이었는데 일본이 이걸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라피더스가 목표로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거하고 비슷해요. 보면은 기획하죠. 라피더스가 설계하고 전공정, 후공정 다 합니다. 그리고 완성품을 만들죠. 자, 그런데 라피더스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소량으로 만들겠다. 자, 제가 뭐 딴 데서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양복을 만드는 걸 예를 들면은 맞춤 정장이요? 맞춤형 정장을 만드는 회사를
차리겠다는 거예요. 양복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고급의 양복점을. 근데 요즘 삼성물산 양복 기가 막히게 만들죠. 네, 기성복. 기성복들 공장에서 막 잘 나오죠. 요즘. 잘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니까 어때? 잘 나오는데 싸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20만 원, 뭐 좀 비싸면 30만 원. 웬간하면 그 정도면 산다고요. 그런데 이게 양복점에 가서는 몇백만 원 줘야 될 거야. 멋지게 하려면은. 자, 그런데 라피드스는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앞으로는 3나노를 하나 설계를 해가지고 공장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한 2, 3년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그 공정에 계속 돌아왔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앞에 주문했던 게 지금 나오고 그때 주문했던 게 지금 나오고 지금 나오는 거죠. 산출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새로운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주문하면 3년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단축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한 6개월이나 1년으로. 그렇게 해서 빨리 단축시켜서 제품을 만들어 주겠다. 그 대신 좀 비싸게 받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모델이에요. 이제 과연 그런데 잘 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 공장을 세우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이 엄청난 자본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TSMC가 돈을 벌고 저렇게 팽창하고 성장을 하는 이유가 대량 생산하니까 코스트 다운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익 가지고 다시 또 기술에 투자하고, 이게 선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한 해요. 40몇 % 성장했어요. 한 해에 TSMC가. 엄청나죠? 그런데 과연 이게 라피드스가 이런 모델로 가지고 이게 성립이 될까? 고객이 과연 그 정도로 양복 하나 몇 개 만들어 가지고 그 양복 좀 세우는데 들었던 그 코스트를 다 뽑아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이익이 남아서 또 재투자하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박사님께서 일본 반도체의 부활이 쉽지 않고 그리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과거와 다르냐? 과거는 일본 기업들만 했어요. 미쯔비시라든가 뭐 덴소라든가 엔티티라든가 히다치라든가 자체적으로 일본 기업들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미국이 기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벨기에 IME라는 또 기업하고 또 손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ASML하고도 또 손잡고 전 세계 기업들하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거기다 특히 하나 미국이 지금은 일본을 밀어준다. 이게 많이 달라진, 과거하고 달라진. 과거에는 미국이 일본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살리려고 한다. 그렇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이제 다들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한 변수인데,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고 중국을 두들겨 패는 대신에 일본을 거들어준다. 이 차이가 과거하고 좀 다르다. 이 부분을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에는요,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들을 두들겨 팰 때에 삼성과 TSMC를 밀어줬어요. 미국이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밀어줬다가 땡겼다가 밀었다가 키웠다가 두들겨 팼다가, 이제 이 부분이 변수인데, 이걸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 리듬을 잘 타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도체 문제는 한 삼성이라든가 뭐 SK 하이닉스 한 개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다는 거, 이 부분은 반드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나와셔서 엔저랑 주식시장, 반도체, 일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김 작가님 처음 나오셨는데 일본에 관해서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있다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일본이 엄청나게 잘 나갔던 나라다 보니까 일본이 뭐 또 새롭게 뭘 한다 그러면 금방 또 잘 해내겠지 하는 생각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저같이 이렇게 실상을 좀 들여다보고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이게 논리가 안 쓰고 이 앞뒤가 맞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일본 정부도 이번에 이 사업이 망하면은 일본은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번 지켜볼 만은 하겠죠. 왜냐? 절박하면은 또 거기에서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는 진짜 절박하게 출발했는데, 근데 이게 반도체라는 게 뭔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지금 들여야 되는 건데, 일본은 10년, 20년 쳐져 있는 기술을 하루아침에 극복이 힘들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본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괜히 이제 쫄 필요 없다, 이 얘기 하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로 일본보다 앞서는 부분들이 특히 디지털
디지털화되는 부분. 전 세계가 지금 디지털화로 다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디지털은 미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은 확실하게 일본보다 디지털화가 압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일본을 또 따라간다.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는 절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라요. 왜냐? 디지털 사회가 어떻게 아날로그 사회로 따라갑니까? 그거는 그 물이 폭포수가 거꾸로 올라간다. 그걸 우려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박사님 김작가TV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또 박사님도 유튜브 하시지 않나요? 아, 예. 채널명이 어떻게 될까요? 한일역전 TV인데요. 네. 물론 이제 오늘 한 얘기들하고 중복된 얘기도 있지만 또 일본의 정치 문제라든가 네. 그 외에 한국인, 일본인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이 경제 외에도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 보시고 좋으셨다고 느끼시면은 한일역전 TV에도 많이 와주셔서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얘기 들으시고 일본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박사님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과 또 다음번에 일본 관련된 좋은 콘텐츠 한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명철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